늦게 시작해도 됩니다. 인생 후반부는 속도가 아니라 정리의 기술이 결정하죠. 오늘은 덜어내서 풍요로워지는 삶의 설계도를 펼쳐볼게요. 어느 78세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들어가면 공기가 맑았어요. 비결은 간단했죠. 내 손이 닿는 것만 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보다 짐이 먼저 늙어요. 버리는 게 아까워 쌓아둔 물건들은 보이지 않는 빚이 되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옷장 깊숙이 들어간 옷, 창고에 쌓인 상자, 서랍 속 언젠가 쓸 거라 생각한 물건들. 이것들이 매일 당신에게 속삭이죠. 나를 정리해줘, 나를 관리해줘 하고요.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혼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즉, 어질러진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가요. 반대로 정돈된 공간에서는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리적 반응이죠. 집을 단순하게 만드는 건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지배권을 되찾는 일이에요. 물건이 나를 묶어두기 시작하는 순간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지 마세요. 6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옷을 버리지 못했던 건 추억 때문이 아니라 그때의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고요. 물건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각각이 당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관리 못할 물건을 갖는 건 감당 못할 약속을 하는 것과 같죠. 지금부터라도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물건이 지금의 나를 지지하는가?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그건 이미 짐입니다. 한 정리 전문가는 70대 이상 고객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고 해요. 물건을 볼 때 이걸 자식이 정리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라고요. 그 순간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겐 짐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물건을 줄이면 청소 시간도 줄어듭니다. 찾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선택의 피로도 줄어들죠. 한 연구에서는 물건이 적을수록 결정을 더 빨리 내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뭘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만 줄어도 하루가 달라져요. 내 손이 닿는 것만 둔다.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사다리 타야 닿는 곳에 둔 물건은 이미 당신 삶에서 멀어진 겁니다. 허리 굽혀야 꺼낼 수 있는 깊은 서랍 속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신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만 곁에 두세요. 나머지는 과거에 속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넓은 평수로 가면 정리될 거야.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공간이 늘어나면 짐도 정확히 그만큼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하죠. 문제는 면적이 아니라 방향 없는 수납이에요. 무언가를 넣어둘 공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물건을 들입니다.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처음엔 시원하다가 금방 다시 꽉 차게 됩니다. 한 부동산 중개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30년 넘게 일하면서 본 건데 집이 넓어서 행복한 사람보다 집이 정돈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20평대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과 40평대에서 짐에 치여 사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답니다. 지금 있는 집을 한 번만 현재의 나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보세요. 직장 다닐 때의 나, 아이 키울 때의 나, 사교가 활발했던 그 시절의 나를 위한 물건을 지금도 품고 있지는 않나요? 그때는 필요했던 것들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70대 초반의 한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프채를 버리는데 3년이 걸렸다고요.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칠 수 없는데도 버리지 못했던 건 골프 치던 자신을 잃는 게 두려워서였대요. 그런데 막상 버리고 나니 홀가분했답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자신이
비로소 현재로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지금 쓰지 않는 것은 지금의 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나에게 계속 에너지를 빼앗기게 만들죠. 집을 지금의 나와 동시대에 살게 하세요. 이게 공간을 넓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물건을 만질 때 설레는 느낌이 드는지 물어보라고요. 이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은 매우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지금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물건을 왜 집에 두고 있나요? 작은 집에서도 넓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닥이 보여요. 테이블 위가 비어 있죠. 동선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공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데 집중해요. 여백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알기 때문이죠. 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두 가지 방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물건이 많지만 넓은 방, 다른 하나는 물건이 적고 작은 방. 대부분은 후자를 더 넓다고 느꼈어요. 시각적 혼잡도가 실제 면적보다 공간감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집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도 삶의 크기는 변할 수 있어요. 정리는 물리적 공간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바꿔요. 아침에 눈 뜨면 바닥이 보이고 창문이 보이는 집. 그게 진짜 넓은 집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미가 있으면 사람은 버틴다고요. 그런데 의미는 머리에서만 생기지 않아요. 공간의 질서에서도 생깁니다. 바닥이 보이는 집, 물건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집에선 뇌가 덜 피로해져요. UCLA의 한 연구팀은 32가정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집 앞 물건의 개수를 세고 거주자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했죠. 결과는 명확했어요. 물건이 많을수록 코르티솔 수치가 높았습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이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반대로 잡동사니가 시야를 점령한 집에서는 미완성 과제 신호가 계속 뇌를 두드립니다. 뇌는 시야에 들어온 모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하거든요. 쌓인 설거지, 정리 안 된 서류, 구석에 놓인 박스. 이것들이 계속 당신에게 말을 걸어요. 나를 처리해야 해, 나를 어떻게 해야 해 하면서요. 그래서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 의욕을 쓸 자리가 없었던 것일 수 있어요. 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새고 있는 거죠. 한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각적 혼란은 뇌의 주의력 자원을 소모시킨다고요.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가 환경을 처리하는데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오늘은 전체 대청소 말고 책상 위 한 줄만 비워보세요. 성취감은 작을수록 오래 갑니다. 큰 목표는 위압적이지만 작은 실천은 반복 가능하죠. 하루에 서랍 하나, 선반 한 칸.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한 60대 여성은 매일 아침 싱크대를 비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10분도 안 걸리는 일이지만 이게 하루 전체의 톤을 바꾼답니다. 깨끗한 싱크대를 보면 하루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대요. 작지만 확실한 성취가 다음 행동을 끌어내는 거죠. 에너지 흐름은 동선과도 관계 있습니다. 부엌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침실로 이동할 때 걸리는 게 없으면 움직임이 편해져요. 반대로 매번 무언가를 피해가거나 비켜야 한다면 그건 미세한 스트레스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기의 흐름이란 결국 사람의 흐름이에요. 동선이 막히지 않고 시야가 트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공간 심리학이죠. 방을 정리하면 생각도 정리됩니다. 외부 환경과 내면 상태는 거울처럼 서로를 반영하거든요. 집이 혼란스러우면 마음도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집도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한쪽을 정리하면 다른 쪽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를 마칠 때 5분만 투자해서 원래 자리로 물건을 돌려놓는 겁니다. 리셋 타임이라고 부를 수 있죠. 다음 날 아침 깨끗한 공간에서 시작하는 것과 어질러진 공간에서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돈이 그렇듯 시간도 어디에 썼는지가 보일 때 통제감을 느낍니다. 하루가 끝나고 나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나 오늘 뭐 했지? 분명 바빴는데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그 허무함이요. 하루에 해야 할 일을 2개만 정하세요. 그리고 그 2개를 끝내면 스스로에게 면허를 주는 겁니다. 오늘은 된 거야 하고요. 나머지는 덤이죠. 이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명확한 완결 지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이가르닉 효과가 있어요. 미완성된 과제는 완성된 과제보다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즉, 끝내지 못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켜요. 그래서 작더라도 완료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작은 먼지를 봤다고 집 전체를 뒤엎지 말고 그 먼지만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완벽주의는 노년의 독이 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사고방식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거든요. 차라리 불완전하게라도 조금씩 하는 게 훨씬 낫죠. 1시간 관리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 일과를 앵커 타임으로 구조화하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저녁 산책 시간. 이런 고정된 시간대를 만들어두면 나머지 시간이 자연스럽게 구조를 잡는다는 겁니다. 사소한 요청에 하루를 다 빼앗기면 저녁에 이런 허무가 찾아옵니다. 나는 오늘 살았다기보다 반응했다는 느낌이요. 누군가의 전화, 갑작스러운 부탁, 예상치 못한 일들. 이것들이 당신의 하루를 점령하게 두지 마세요. 노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더 그래요. 젊었을 때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요. 한 7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대까지는 예스맨이었는데 60대 들어서 노라고 말하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다고요. 진짜 필요한 만남만 남게 되더래요. 앞으로는 반응이 아니라 기획된 하루를 사는 쪽으로 가봅시다. 전날 밤 내일 할 2가지를 정해두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방향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루의 주도권을 갖는 방법이에요. 시간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 기록해 보세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TV 본 시간, 스마트폰 만진 시간, 특별한 이유 없이 흘려보낸 시간. 이게 보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은퇴자들의 시간 사용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행복도가 높은 그룹의 공통점은 하루에 명확한 루틴이 있다는 거였어요. 시간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시간을 구조화할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흐르는 대로 사는 것과 선택해서 흘려보내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수동이고 후자는 능동이죠. 당신의 시간에 이름을 붙이세요. 이건 독서 시간, 이건 산책 시간, 이건 그냥 멍 때리는 시간. 이름을 붙이면 그게 의미가 됩니다. 은퇴 후 불안은 금액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기쁨을 살 수 있을까에서 오죠. 통장 잔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독일 사람들은 절약을 참음이 아니라 선택으로 여긴다고 해요. 나에게 맞지 않는 지출을 잘라서 정말 기쁜 소비를 남겨두는 것. 이게 노후형 소비법입니다. 모든 걸 다 아끼면 삶이 궁색해져요. 대신 불필요한 것만 정확히 잘라내는 거죠. 한 재무설계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지출 내역서를 보여주면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새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구독 서비스, 거의 안 쓰는 멤버십, 습관적으로 사는 것들. 이걸 정리하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남습니다. 값비싼 그릇을 아껴두지 말고 오늘 손님 없이도 꺼내 쓰세요. 내 삶이 이 정도 대접은 받는구나 하는 감각이 마음을 부자로 만듭니다.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비싼 물건이 아니라 좋은 물건을 쓰겠다는 태도거든요. 한 80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좋은 찻잔으로 커피를 마신다고 했어요. 결혼 선물로 받은 본차이나 세트인데 30년 넘게 장롱에만 있었대요. 어느 날 생각했답니다. 언제 쓰려고 이걸 모셔두나 싶어서 꺼냈더니 아침이 달라지더래요. 하루가 격이 있게 시작되는 느낌이 든다고요. 절약은 궁핍 모드가 아니라 품위 유지 모드여야 합니다.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사는 거죠. 품질이 좋은 걸 오래 쓰는 게 결국 더 경제적입니다. 값싼 물건을 자꾸 바꾸는 것보다 좋은 물건 하나를 10년 쓰는 게 나아요. 경험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지만 경험은 기억으로 남거든요. 한 연구에서는 물질적 소비보다 경험적 소비가 더 오래 행복감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행, 공연 관람, 맛있는 식사,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있는 돈 범위 내에서 기쁨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좋은 재료로 집에서 요리하기, 해외여행 대신 근교 당일치기, 새 옷 사기보다 옷장 정리해서 입고 있던 옷 발견하기. 창의적으로 접근하면 돈 안 들이고도 기쁨을 만들 수 있어요. 돈에 대한 불안은 대부분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게 도움이 돼요. 한 달에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남는지 정확히 알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모르는 게 무서운 거지 알고 나면 대처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매달 기쁨 예산을 따로 책정하세요. 금액은 작아도 괜찮아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건 나를 위한 돈이라고 정해두는 겁니다. 그 돈으로는 절대 생활비를 대지 마세요. 오직 기쁨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이게 삶에 활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아니라 불필요한 눈치가 힘을 빼게 합니다. 날 바꾸지 않을 사람을 바꾸려 드는 건 체력을 세는 최고의 방법이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하고 속상해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 사람 집이 왜 저래? 자식이 왜 저래 하고 생각하던 습관을 오늘부터 끊으세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내 방, 내 일정, 내 말투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100% 실패로 끝나요. 그 과정에서 관계만 상하죠. 비판은 독처럼 돌아옵니다. 상대에 대한 불만을 말할 때마다 그 독을 내가 먼저 마시는 거예요. 뇌는 주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을 욕할 때 뇌는 마치 내가 욕먹는 것처럼 반응한대요. 그러니 비판하면 결국 내가 손해예요. 반대로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하고 한 번만 늦춰 생각하면 나이 들어서도 미움은 안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해는 못해도 인정할 수는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거리를 두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관계에도 단순화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한 심리학자는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150명이 한계라고 했어요. 덤바의 수라고 하죠. 나이 들면 이게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해요. 어떤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인가. 만날 때마다 기운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의리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만나는 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돼요.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대까지는 친구가 많은 게 자랑이었는데 60대 들어서는 진짜 친구만 남기기 시작했다고요. 숫자를 줄이니 오히려 관계의 질이 올라가더래요.
한 명 한 명과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게 됐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산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들에겐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조언은 구할 때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언제든 돌아올 곳을 마련해 두는 것이지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죠. 경계를 긋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노라고 말하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성숙함입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려다 자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한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관계에서도 기쁨 기준을 적용하세요. 이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나 에너지가 충전되나? 대답이 노라면 그 관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감만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오래 못 가요. 인생 후반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해요. SNS 친구 수백 명보다 진심으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 3명이 더 가치 있습니다. 95세 할머니가 말했답니다. 친구는 시간이 데려가요. 그래서 남는 건 자기 자신뿐이죠. 이 말이 슬프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갑니다. 건강 문제로, 이사로 또는 영원히요. 그래서 혼자 카페 가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여행버스 타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같이 갈 사람이 없다고 계획을 미루는 건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일이에요. 누군가 함께 해주길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영국의 정신분석가 위니캇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정신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했어요. 혼자 있으면서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거라고요. 혼자 영화관 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남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왠지 쓸쓸해 보일까 걱정되죠.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걸요. 다들 자기 일에 바쁩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한 70대 남성은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식당 가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 불쌍해 보일까봐 두려웠대요. 그런데 용기 내서 나가보니 혼밥 쪽이 생각보다 많더래요. 요즘은 자기만의 단골집도 생겼답니다. 혼자 움직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꼭 맞는 사람과 꼭 맞는 시점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문화센터, 등산 모임, 독서 클럽. 이런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어요.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다룰 줄 아는 쪽으로 가세요.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할 감정이에요. 그래서 없애려 하기보다 친해지는 게 낫죠.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는 외로움을 배고픔에 비유했어요. 배고픔이 음식을 먹으라는 신호이듯 외로움은 관계를 맺으라는 신호라는 거죠. 그런데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다고 아무하고나 어울리면 더 힘들어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취미가 있으면 좋아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정원 가꾸기.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외로움이 덜 무섭습니다. 한 80대 할아버지는 은퇴 후 하모니카를 배웠다고 해요. 유튜브 보면서 독학했는데 이제는 꽤 잘 분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모니카 불면 시간이 금방 간대요. 무언가에 집중하면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어지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누군가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든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갑자기 누가 와도 부끄럽지 않을까? 지금 차 한 잔 드릴 수 있을까? 이 두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으면 당신은 이미 단순하고 품위 있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검열 가능한 삶이에요. 단순함은 근검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입니다. 언제든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집, 언제든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일정,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모여 품위를 만듭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치우고, 잘 기다리는 것. 이 네 가지만 돌아가면 노후는 겁낼 게 없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평생의 수련이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잘 잔다는 건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거예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수면의 질은 건강의 기본이거든요. 잘 먹는다는 건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는 겁니다. 한 영양학자는 8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했는데 대부분 소식한다고 해요. 과식은 몸에 부담을 주지만 소식은 장기를 쉬게 합니다. 잘 치운다는 건 완벽하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겁니다. 쓴 것은 바로 원위치. 이것만 지켜도 집이 늘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요. 대청소가 필요 없는 집은 매일매일 작은 정리를 하는 집입니다. 잘 기다린다는 건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길 기다리고, 열매가 익길 기다리고, 때가 오길 기다리는 여유. 나이 들수록 이 기다림이 중요해집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다치는 것보다 천천히 확실하게 가는 게 나으니까요. 내일을 너무 멀리 걱정하느라 오늘을 허투루 쓰지 마세요.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일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시간은 진짜예요. 그 시간을 오늘을 사는데 쓰는 게 낫죠. 오늘을 단정하게 사는 사람이 내일도 단정하게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는 거니까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 그것만 반복하면 됩니다. 한 선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어느 날 오는 게 아니라 평범한 매일에 있다고요. 밥 먹을 때 밥을 먹고,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고, 걸을 때 걷는 것. 이게 수행이라고 했어요.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정성껏 사는 것, 그게 품이에요. 값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 레스토랑을 가는 게 품위가 아니라 일상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가 품위입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 기준에 맞게 살았나?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요. 그 대답이 예스라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되는 겁니다. 늦게 배운 단순함도 충분히 삶을 바꿉니다. 집을 가볍게 하면 시간이 보이고, 시간이 보이면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말하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몫이구나 하고요. 인생 후반의 품위는 더 가지는 데서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다룰 수 있는 만큼만 남기는 데서 시작됩니다.